차교수와 고등학교 책임물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탄성 충돌을 공부했고 오늘은 일 에너지 정리를 공부합니다. 우리 운동량을 처음 공부할 때 몇 가지 물리량에 대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를 봤었죠. 운동량은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는 그 물체의 질량과 속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둘을 곱한 것을 운동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충격량은 물체에 힘을 가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는데 물체가 받은 충격 정도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도 달라진다. 그래서 충격의 정도를 충격량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정의한다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죠. 일상생활의 일의 의미와 별도로 물리학에서 일은 물체의 힘이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면 물체 한 일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이동한 거리 곱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또 운동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는데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인데 질량이 m인 물체의 속력이 V이면 2분의 1 mv 제곱을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면 이 운동량이나 충격량이나 일이나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하는 건 누구고 왜 이렇게 정의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물리량들이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거를 구하는 것이 이제 물리학의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는 많은 물리량이 나와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잠깐 앞에서 본 운동량, 충격량, 일, 운동에너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리량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런 물리량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물리학을 공부하는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물리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연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의 운동법칙을 적용을 해서 자연현상이 진행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물리학을 공부하는 목표다. 여기서 운동법칙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현상이 이 운동법칙 아래서 운동법칙을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운동법칙 F&MA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걸 자연현상에 적용하려면 좀 복잡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비록 자연법칙인 운동법칙 F&MA는 아주 간단하지만 대상에 따라서 또는 작용하여 결과를 얻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 되는데, 그러면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물리량을 설계합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자연현상을 쉽게 이해하려고 물리량을 설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서 그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운동량이라고 정의한다. 누가 어디서 그렇게 정의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의하면 자연법 F&MA가 쉽게 이해된다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죠. 그래서 운동량은 어떻게 해서 정의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운동량, 충격량, 일, 운동에너지 이런 물리량들 모두 다 운동법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설계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그런 경우를 두 가지를 봤죠. 뭘 봤습니까? 운동량하고 질량 중심을 봤습니다. 그건 어떨 때 우리가 도입하게 됐습니까? 여러 물체를 이제 설명할 때 도입하게 됐죠. 여러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데, 자, 간단하게 세 물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물체의 운동 방정식 이렇게 세웠었죠. 우리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문자 F1, F2, F3 이건 외력이고 소문자 F1, 2, F2, 1 뭐 이런 건 내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배운 것이죠. 이 세 개가 연립 미분 방정식이어서 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다고 그랬습니까? 세식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식을 더하는데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세식을 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내력은 어떻습니까? 항상 거기에 작용, 반작용의 쌍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 더하면 반드시 0이 되죠. 내력은 사실은 내력이 복잡한 것인데 이걸 한꺼번에 다 더하면 내력은 볼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더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되죠. 이게 좌변을 다 더하는 것이고 이게 우변을 다 더하는 것인데 요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외력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요 놈은 어떻습니까? 요거 미분 기호가 있으면 요걸로 전부 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dt분의 d 한 다음에 m1, m2, m3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안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놈, 여기서부터 우리 요 M1, V1, M2, V2, M3, V3를 첫 번째 물체의 운동량, 두 번째 물체의 운동량, 세 번째 물체의 운동량, 그러면 여러 물체의 식이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바로 질량 곱하기 속도죠.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운동량이라고 정의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렇게 뉴턴의 운동 법칙을 여러 물체에 적용해서 그 여러 물체에 적용한 결과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운동량을 MV라고 정의했다. 이렇게 정의하는 과정을 알게 되면 물리가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물리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질량 중심도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 우변을 dt분의 dv라고 썼었는데 이번엔 dt 제곱분의 d 제곱 r이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세식을 다 더해봅니다. 그래서 세식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요 내력의 합은 0이 되고, 자, 좌변은 외력의 합이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dt 제곱분의 d 제곱하고 그 안에다 이렇게 집어 넣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요게 바로 질량 중심을 정의하는데 이용이 되죠. 요 M1, R1 더하기 M2, R2 더하기 M3, R3는 뭐와 같으냐면 총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 이렇게 질량 중심을 정의하는 데 이용이 됐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복잡해지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를 하는데, 이제 일과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정의됐는데, 그러면 일과 에너지는 언제 무슨 이유로 정의하게 됐는지 오늘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뉴턴의 운동방정식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이렇게 생겼고,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미분방정식이고, 미분방정식은 풀어야 되는데, 푼다고 하는 건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면 저기에 있는 종속변수, 저 R입니다. 분자에 나오는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로 구하는 거, 이게 이제 미분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R이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 요건 무엇에다가 적용한 운동방정식이냐면 질량이 M인 물체에다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것입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면 그 위치 벡터가 시간의 함수로 구해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구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구했다는 건 그 물체의 현재, 미래, 과거의 위치를 안다는 거죠. 이 t에다가 과거를 집어넣으면 과거에 어디 있었는지, t에다가 지금 집어넣으면 지금 어디 있는지, t에다가 미래를 집어넣으면 미래 어디 있는지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치 벡터를 한 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거기다 질량을 곱하면 운동량이 나오고, 또 거기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운동 에너지가 나오고, 다시 말하면 이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면 그 물체에 대한 모든 물리량을 거기서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풀어서 R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 R은 그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푸는 것도 몇 가지 봤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를 봤냐면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경우만 봤었죠. F는 MA 해가지고 이 F가 일정하면 그러면 미분방식 풀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 F가 일정하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F가 일정하다고 하는 건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힘의 크기와 방향이 안 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속도도 크기와 방향이 안 변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자, 이 식을 가지고 작용하는 일정한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를 아는데, 가속도만 알면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가지고 언제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알아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에서 t를 소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힘인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일정한 힘이 아닐 때는 어떠냐? 일정한 힘이 아닐 때는 가속도가 막 변해요 라고 해서는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미분방정식을 푸는데, 이게 이제 여기다가 R을 쓰지 않고 V를 쓰면 V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벡터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1차 미분방정식이 됩니다. 그 1차 미분방정식은, 미분방정식의 경우에 미분방정식은 이제 그 미분방정식을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1차 미분방정식은 많은 1차 미분방정식을
방정식들이 그냥 단순히 적분만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풀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적분으로 풀면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알 수가 있는데 1차 미분 방식을 적분으로 푼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가장 간단한 1차 미분 방정식의 꼴인데 이거를 이제 적분으로 푼다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다가 요 dx를 곱합니다. 양변에다 dx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dy는 fxy d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양변을 적분하면 결과적으로 이거의 풀이가 나오는데 단 이게 적분으로 풀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꼴로 만들었을 때 적분이 가능한 형태여야지 됩니다. 적분이 가능한 형태로 되지 않으면 1차 미분 방정식을 적분을 이용해서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적분이 가능한 형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이런 식을 우리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여기 함수 fxy가 있는데 fxy 형태가 x에 의존하는 부분하고 y에 의존하는 부분이 서로 분리돼서 만약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면 이렇게 쓰는 특징이 뭐예요? 여기서 봤더니 여기 이거 좌변은 x로 적분하는 거죠. 이걸 적분 변수가 x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변은 y로 적분하죠. 적분 변수가 y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p적분 함수가 이 적분 변수만의 함수이고 우변도 p적분 함수가 이 그 적분 변수만의 함수일 때 이게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dx로 적분하는데 저기 함수에 x하고 y의 함수다. 그러면 적분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y에 대해서 적분해야 하는데 이게 x의 함수다. 그러면 적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하는 꼴로 바꿨을 때 항상 이런 꼴로 만들 수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적분으로 이제 1차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적분꼴로 만들었을 때 이거는 아직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양변의 등식이 아직 성립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적분할 때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부정적분이라고 하죠. 부정적분은 적분한 다음에 여기다 상수를 더하죠. 그걸 임의의 상수를 더한다고 하죠. 요놈도 그 결과는 어떤 적분한 함수에다가 임의의 상수를 더하고 저것도 임의의 상수를 더하면 이 양변이 같아질 수가 없겠죠. 뭐 물론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같지는 않겠죠. 이 같게 하려면 이 부정적분을 정적분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정적분으로 만든다고 하는 건 적분 구간을 이제 정하여서 적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x에 대한 적분과 y에 대한 적분의 적분 구간 사이에 어떤 무슨 관계가 있어야지 둘이 같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에 x가 있으면 x를 x1에서 x2까지 적분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x1일 때의 y1에서 그 x2일 때의 y2까지 적분하면 요 두 개하고 요 두 개는 서로 어떻습니까? 연관이 돼 있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차원의 경우에 운동방정식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일반적으로는 3차원이지만 쉬운 1차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fx는 m dt분의 dv가 있다면 요거를 적분할 수 있나 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양변에 dt를 곱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dt를 곱했더니 어때요? 지금 이거는 적분이 가능한 형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우변은 이거 적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상수니까. 근데 우변은 어떻습니까? 이거 t가 적분 변수인데 여기는 x의 함수죠. 자, 이건 적분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트릭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미리 다 알아놨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dt를 곱한 게 아니라 dx를 곱합니다. 이렇게 dx를 곱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 이런 dt분의 dv가 있으면 요거는 그 v를 t로 미분하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dv라는 미분을 dt라는 미분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dt를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 놓으면 dt분의 dx가 바로 무엇입니까? v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 mv dv 하니까 p적분 함수도 v의 함수죠. 그 다음에 저쪽은 어떻습니까? fx dx니까 fx가 x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적분이 가능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거를 적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양변을 적분하는데 요거 적분 구간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x0에 있을 때 속력을 v0라고 하고 물체가 x에 있을 때 속력을 v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적분을 할 것 같으면 이건 이제 적분으로 이 적분 값을 구하면 적분으로 이제 푼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서 우리 일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량을 우리 설계합니다. 자, 어떻게 설계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fx는 dt분의 dv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렇게 잘 적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좌변은 뭐가 됩니까? 이 좌변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요 힘 F를 받고 x0에서부터 x까지 이동하면서 F가 물체 한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x0에서 x까지 이동하면서 물체에 작용한 합력이 여기서 합력이라고 했는데 왜 이걸 합력이라고 얘기하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나오는 좌변의 F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물체가 받는 힘을 다 더한 합력이죠. 그래서 여기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 유도됐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물체의 합력이 물체가 x0에서부터 x까지 이동하면서 한 1이다. 그 1을 여기서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럼 1은 어떻게 정의됐습니까? 여기 힘 곱하기 dx. dx는 조그만 변이죠. 그래서 dx는 조그만 변이를 움직일 때 그 한 1입니다. 그걸 쭉 가면서 하면 전부 다 힘 곱하기 dx를 해가지고 다 더해주는 겁니다. 왜 이걸 적분으로 하냐면 움직이면서 이 힘이 변할 수도 있죠. 변할 수도 있으면 구간을 잘게 잘라가지고 변하지 않을 정도로 잘게 자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힘에다가 그 구간에 dx를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게 바로 이 일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되느냐? 우변은 이제 피적분 함수가 딱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v를 적분하면 2분의 v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이 됐는데 이걸 v0에서부터 v까지 했으니까 2분의 1 mv제곱 빼기 2분의 1 mv0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2분의 1 mv제곱을 바로 운동에너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 v로 움직이는 질량이 m인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에너지 앞에는 여기 2분의 1이 나오는 게 항상 좀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2분의 1, 3분의 1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분의 1로 했을까? 이건 바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mv를 v로 적분하면 2분의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이 운동에너지로 정의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차원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좀 찜찜하죠. 3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할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를 알았으니까 똑같은 것을 우리 3차원에서 한번 또 반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3차원에서의 뉴턴의 운동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저 힘하고 속도를 벡터 표시만 하면 이게 3차원이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앞에서 1차원에서는 dx를 양변에서 곱했는데 이번에는 양변에 dr을 곱하겠습니다. dr을 곱할 때 벡터를 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칼라 곱하는지 벡터 곱하는지를 정해야 되겠죠? 스칼라 곱합니다. 스칼라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요대로만 놓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요 dt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죠. 여기다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dt분의 dr이 뭐가 됩니까? 요거 3차원 벡터가 되죠. 그러면 요거 mv 도 스칼라 곱 dv 이렇게 되는데 요거 v 도 dv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v-dv하고 같습니다. 이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벡터 v하고 dv하고 스칼라 곱이 요건 뭐예요? 스칼라죠. 요건 속력이죠. 속력 v에다가 dv를 곱한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걸 잠깐 보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할 때 똑같은 벡터를 스칼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벡터의 크기,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v.v는 v제곱이 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v.v는 v제곱 코사인 0도 이렇게 되는데 코사인 0도가 1이니까 v제곱이 됐죠. 그러면 이 식의 양변을 미분을 취합니다. 미분을 취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곱을 미분을 취할 때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건 가만두고 그다음에 뒤에 건 미분하고 앞에 건 가만둬 가지고 그냥 더하죠.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 스칼라 곱은 순서를 바꿔도 같으니까 요건 EV도 DV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변을 미분하면 V제곱을 미분하면 바로 뭐가 됩니까? EV, DV가 되죠. 근데 요 두 개가 같은 것을 미분한 거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어요? V도 DV는 VDV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자, MV도 DV는
mv.dv는 mv.dv 이렇게 썼더니 요건 어떻습니까? 바로 적분 가능한 꼴이죠. 자, 여기서 좌변은 위치 벡터 아래 피적분 함수가 적분 변수인 위치 벡터 아래 함수고, 우변은 또 역시 적분 변수 v의 함수죠. 그래서 이걸 적분을 이렇게 딱 합니다. 우리 1차원 할 때하고 똑같죠. 그냥 벡터 기호만 이렇게 쓴 것만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도 요 양쪽에 v0일 때가 r0고 v일 때 r 하면 등식이 이렇게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1과 운동 에너지를 정의하는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요걸 한번 적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거 가지고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좌변 이렇게 한 거, 이 좌변입니다. 좌변은 요거 f.dr 해가지고 다 더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1이 힘은 벡터이죠. 그 다음에 변이도 벡터이죠. 1은 f라는 힘을 작용하면서 dr이라는 변이만큼 이동했을 때 한 1은 여기에 두 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정의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1차원에서는 그거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f하고 dr하고 만약에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을 정의가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요건 이제 적분할 수 있죠. 요건 1차원에서 하고 똑같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 된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과 운동 에너지를 정의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양변에다가 dr을 곱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적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적분하는 과정에서 일과 운동 에너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여기서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 이걸 한번 적분을 했습니다. 양변에 dr을 곱해가지고 적분을 해가지고 어땠어요? 좌변은 바로 뭐였어요? 1이었죠. 우변은 바로 뭐였어요?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었죠. 바로 요 형태를 합력이 한 일은, 이 좌변이 바로 합력이 한 일이었습니다.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1에너지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물체가 받는 힘이 일정하면 바로 적용해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으로 기술할 수가 있는데,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복잡해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합력이 한 일을 먼저 계산하고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계산해서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1에너지 정리를 이용을 해서도 똑같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근데 이 1에너지 정리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1에너지 정리하고 뉴턴의 운동 법칙은 똑같은 법칙이다. 이거는 뉴턴의 운동 법칙 그러지만 1에너지 정리는 사람 이름 안 붙어 있습니다. 뭐 뉴턴의 1에너지 정리 그러지 않죠. 이건 새로운 법칙이라기보다는 요거를 다시 해석하면 여기서부터 바로 요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에너지 정리는 물론 작용한 힘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작용한 힘이 변하는 경우에 적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합력이 한 일은 반드시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된다.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텐데, 우리 어떤 물체에다가 일을 하면,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에 일을 하면 그 B라는 물체의 에너지가 바뀌는데, 한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어떤 에너지가 증가할지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 1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합력이 한 일은 반드시 운동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배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에너지 정리를 공부하면서 1이라는 물리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라는 물리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1에너지 정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과 에너지, 일반적으로 1과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